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예전엔요, 명절 앞두고 이런 말 했잖아요.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그런데 요새는 병원 가는 길 안전하게. 네, 고속도로 대란보다 응급실 대란이 더 걱정입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선 이제서야 응급실을 찾고 실태를 점검한다 하는데요.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했던 말, 저녁이 있는 삶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삶이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석자가 나왔는데 왜 다시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요. 사기꾼 아닌가? 의심되는 거를 물어보면 그거를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현지 씨 모르셨어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경찰에게 끌려 나가면서 신발이 벗겨지는 저 영상부터 전청조였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대국민, 전청조의 대국민 사기극에 관련된 연루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저 영상까지 여러분 다 아마 또렷이 지금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김효정 기자님, 저 떠들썩했던 건 알겠는데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더라 하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결론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어느 날 갑자기 재벌가와 결혼을 한다며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더니 알고 보니까 재벌가가 아니라 재벌가 행세를 하던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아하. 재벌 3세를 사칭하던 전청조는 3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네. 또 이번에는 또다시 사기죄로 징역 4년이 추가가 되면서 16년간 감옥에서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현희 감독은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 네. 사실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범 혐의까지 받았고 많은 의혹을 낳았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남현희 감독이 늘 주장하던 것은 나도 속았다. 나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송파경찰서가 남현희 감독에 대해서는 네.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네. 공범 혐의는 무혐의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 후 하지만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으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됐었는데, 그랬죠. 남현희 감독은 곧바로 SNS를 또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펜싱화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펜싱 학습 과정을 밟고 있는 아이들이다라면서 사진과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저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저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오직 내 경기를 위한 리듬을 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방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 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사실 안지용 기자님, 작년에 떠들썩했던 아무 일 없었던 사람 같기도 해요, 진짜. 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이 서울시 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 씨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자, 앞서 전청조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이 문제는 미성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렇게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펜싱협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던 겁니다. 아하. 물론 이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반발을 했습니다. 네. 재심을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지난달 22일 상급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었고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으로 최종 의결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지도자 자격 정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그 SNS 내용 좀 보여주세요. 그 SNS 내용을 보면
지금 펜싱 지도자로서 보세요. 오직 내 경기를 위한 리듬을 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방법. 자기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펜싱. 목표 달성 위해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그렇다면 저 지도자 자격증자는 앞으로 펜싱 꿈나무 지도자 가르치는 걸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격 정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규정을 보니까 스포츠 공정위 규정 제31조 2항 징계 기준 15에 보면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이와 함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규정도 7년을 내릴 수 있는데 아, 규정이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토의를 통해서 남현희 감독에게 자격정지 7년을 의결한 겁니다. 어허. 그렇게 돼서 남현희 감독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남현희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아든 셈인데 사실 대국민 사기극이라 불렸던 전청조 관련해서 사실은 줄곧 남현희 감독은 앞서 우리 김효석 기자님 설명처럼 나도 속았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라고 억울해하면서도 특히 이 내용 관련해서는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그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펜싱인들한테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또 저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전청조 사태 관련해서 라디오 인터뷰 때 지금 보신 것처럼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있지만 어쨌든 그 사건으로 펜싱인들, 전국의 펜싱인들, 펜싱 선후배들 그분들한테 정말 누를 끼친 게 죄책감, 자책을 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7년 동안 이제 감독이라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 정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남현희 감독은 남현희 씨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본인이 뭐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인정을 할지라도 이 처분 자체가 상당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남현희 씨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도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자고 내가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 뭐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 이례적이고 또 이번 의결은 소송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봐서 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걸 다툴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펜싱협회에서 서울펜싱협회에서 스포츠 공정위를 개최를 해서 내린 징계 처분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처분의 부당성이나 이 과도한 여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불복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행정소송을 통해서 3심도 판단을 받을 그래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를 객관적인 처분인지 다투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그 규정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규정에 위반해서 직무태만 행위를 했고 그 직무태만 행위로 인해서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규정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인권침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규정의 해석 문제라든가 적용 여부 그리고 징계의 과도함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7년 동안 자격정지 즉 펜싱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이게 쉽게 말하면 밥벌이가 끊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중징계에 대해서 법적 투쟁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여러분 제목 보세요. 아니 왜 차량이
건설사 사옥 건물로 돌진했다는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네, 사고가 아닌 고의였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시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앞에 한 차량이 나타나서 돌발 행동을 벌이는데 뭐야? 어떤 행동이었는지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허허네. 자, 건물 정문 앞에 서 있던 흰색 소형 SUV 어머. 갑자기 후전이라더니 네. 이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금 저렇게 정문을 향해서 어머, 돌진하며 어디가? 회전문을 어머, 어머. 들이받아 버립니다. 유리 회전문은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그대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 저는 그냥 뒤로 후진해서 쭉 가는 뒤로 그냥 아예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지금 정면으로 앞으로 가서 저 회전문을 그대로 여러분 와장창 소리 들으셨죠? 그대로 박살내고 말았는데 주변에 있던 저 광경 보시는 분들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갖다 들어가다 냅다 갖다 이쁜 거를 갖다 버려. 앞서 영상 보면 김묘성 기자님 아마 저 건물 사옥의 경비원 분이신 걸로 보이는 분이 막 제지를 했는데도 막 그대로 아랑곳하자고 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혹시 주변에 계신 분 다치신 분들은 없을까요? 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긴 했는데요. 이 사건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6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사옥 그 정문 회전문을 향해서 무려 3차례나 들이받은 그런 세 사고입니다. 차례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회전문은 크게 파손이 됐고요. 어머, 세상에. 역시 주변은 유리 파편으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4시 40분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때문에 회사원이 근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최재범 교수님, 예. 저 차량이 무슨 무인 운전 차량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누가 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운전한 사람 대체 누굽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60대 남성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 현대건설 보안팀에 즉각 출동을 해서 지금 저 경비원뿐만 아니라 다른 보안팀 직원들도 함께 갔고요. 이게 해당 차량이네요. 어머, 그렇습니다. 저 보세요. 저렇게 무너졌어요. 네. 부서졌어요. 112에 즉각 신고를 했고요. 그 사이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보안팀에서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신병을 경찰에 인계를 했고 이 사람은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된 상태고요. 아. 경찰은 60대 남성을 상대로 음주와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음성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60대 남성이래요. 잡고 보니 60대 남성이라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음주, 마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정신 상태로 허점에서 백주에 대낮에 저런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아마 재개발 관련해서 뭔가 다툼이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지금 이 60대 남성이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사입니다. 간부죠. 어허. 그런데 이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선정이 됐는데 재개발 관련한 불만을 품고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3구역 재개발이 정말 막대한 그야말로 뭐 당군 이래 최대의 재개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사업비만 3조 원 가까이고 공사비만 2조 원의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업이에요. 노다지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엄청난 재개발 사업인데 이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현대건설이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옆에 4구역 재개발도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현대공사가 수주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뿌렸는데 이 과정에서 3구역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을 조합 관계자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이걸 일방적으로 써서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좀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정확한 어떤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조합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 재개발 관련 형태에 강한 항의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여기까지 갈등이 촉발이 된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요. 어느 구역 재개발 뭐 그런 것보다도 세상에 어떻게 최명 교장님 사람이 차량으로 저 건물을 사람이 회전문을 통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걸 들이받아 어떻게 저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 막 놀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맞습니다. 거기 이제 실질적인 동기와 감정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동기는 이 일로 인해서 저희 모두 다 그 재개발 관련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불만이 정식으로 뭔가 규정된 방법대로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이슈하고자 하는 목적도 첫 부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이성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이런 행위를 못 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생각하다가 보면은
분노에 중독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술에 중독된다, 무슨 뭐 마약에 중독된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분노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렇게라도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지 않으면 잠도 잘 수 없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말 그대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하네. 그러니까 저거를 저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본인이 이제 그 뇌의 상태가 된 거지요.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살면서 억울한 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억울함을 푸는 방법 저런 식은 절대 용납 못해요. 반드시 저 행동에 대한 법의 처벌 달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다짜고짜 이게 뭐예요? 경찰서에 붙이면 어쩔 테냐? 뭘 말하는 걸까요, 김묘선 기자님? 네,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무언가 붙어있던 그 종이를 뗐습니다. 어. 뗐더니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항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어허.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그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면서 여중생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나 봐요. 네. 네. 그러다가 어허. 시야에 가리는 그 전단지를 손으로 뗐습니다. 어허. 그리고 집이 있는 층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하차를 했는데 네. 현관문 앞에도 또 종이가 붙어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종이를 획 뗀 후에 바닥에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로부터 3개월 후에 여중생은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수사 결과 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어머나. 여중생에게 주어진 혐의가요. 네. 재물 손괴죄였습니다. 에? 아니 뭘 부수고 한 것도 아닌데 일단 재물 손괴죄라는 건데 일단 저 여학생이 한 행동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아우 내 머리 잘 된. 아 근데 왜 이 종이가 왜 가려 하고 뗐단 말이야. 그 무슨 종인데요, 허준 변호사님? 이 게시물이요.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있는데 하자 보수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모으는 내용을 담은 그런 게시물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아무데나 막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허락을 받고 돈을 내고 지정된 자리에 붙여야 되고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이건 불법 전단지예요. 그래서 불법 전단지를 뗀 건데 그런데 불법 전단지를 떼는 것이 사실은 관리소장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뗀 관리소장과도 같이 이 재물손괴죄로 지금 송치가 된 상황이라는 검찰에 거예요. 송치된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주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건이 5건이나 있어서 관련 사건을 참고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경찰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불법 전단지긴 하지만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효용을 해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떼는 게 재물손괴죄는 해당할 지언정 과연 이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만한 상황인가는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검찰에 송치된 여중생 부모에 따르면요. 이 아파트 내에는 일주일에 33,000원 내면 붙일 수 있는 자리가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거울마다 붙여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뗐다고 재물손괴죄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에요. 아니, 최명기 원장님, 세상에 중학교 3학년 이 여학생이 집에 갑자기 며칠 뒤에 떡하니 뭐 통지서가 나왔는데 귀하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얼마나 벌벌벌 떨었을까요? 겁나서. 네. 그리고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전단지의 내용이 하자보수와 관계된 건데 네. 결국은 하자보수라는 거는 건설사나 그 측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두 부류로 나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는 쪽과 하자는 쪽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정식으로 전단지를 붙일 수 없게 될 거라고 본인들이 추정했기 때문에 계속 불법으로 붙인 것 같아요. 하하. 그러니까 이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여학생이 전단지 하나를 뗀 거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결국 그 커다란 싸움에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 뭔가 희생양이 된 느낌 같기도 해요, 네, 영생이. 그러니까 더욱더 억울하고 네. 더욱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불법 전단지를 떼어냈을 뿐인데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 아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재문 교수님? 당연하죠. 아니 거기서 전단지 떼고 그것도 거울에 지금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니까 뗄 수 있죠.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 떼면서 나 이제 검찰에 송치될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소식을 전한 많은 누리꾼들도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담당 경찰서 이 지금 그 여학생 측을 억울해하는 이 부분에서 동감을 하면서 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를 향해서 조롱성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요? 해당 경찰서의 그 게시판 있잖아요. 네. 인터넷. 여기에 뭐라고 글을 올리고 있냐면 네. 나도 그런 적 있으니 나 잡아가라. 아. 이런 글을 올린가 하면 경찰서에 전단지 붙인다면 그것을 뗀 경찰도 그럼 송치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고요. 현관문에 붙은 전단지를 뗄 때마다 그럼 112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구절절 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들의 그 제목만 봐도 구구절절 옳다, 옳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자유 게시판이면 떡하니 자유 게시판만 만들어 놓고 경찰서가 관리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닌데, 안지훈 기자님 뭔가 저 글을 봤을 거 아닙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똑바로 읽기 전에는요. 네. 이 떼서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쓰레기 무단 투기로 경범죄 처벌을 받았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재물손괴라고 하니까 사실 이건 법감정에도 맞추고 대중적인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게시판에 계속 비판 댓글이 나오는 걸 왜 경찰도 모르겠습니까? 아하. 직접 알았고요. 네. 담당 경찰서장까지 나서서 사과에 나섰습니다. 어허. 몇몇 글에는 댓글까지도 직접 달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 관련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 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이 해당 댓글들은 해당 경찰서장이 직접 작성한 게 맞다고 합니다. 불법 전단지 하나 뗀 파장이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물론 경찰이 원칙에 입각한 수사 환영할 만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산에 어떤 정말로 법꾸라지처럼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중3 학생이 불법 전단지 하나 뗀 이 사건에 이런 법의 원칙 잣대를 이렇게 칼같이 들이대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상처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좀 세심한 그런 경찰 행정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찰 송시대인데 또 어떻게 될지 차분하게 또 따라붙어 볼게요. 제목만 봐서는 대체 무슨 4개월만 삽질을 했다는데 제목만 봐도 도저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명수, 일명 핀돌이. 건축과 공무원만 30년이 안 했어. 이놈은 굴착 담당 큰사. 오케이. 자, 뭐 해봐. 이 벽 11시 방향 뚫어서 50m 지점. 작업 시작. 자, 한 빗장으로 비기셔. 가자. 영화 파이프라인의 한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혹시 김묘성 기자님 이 영화를 왜 저희가 보여드린 거예요? 뭐 1000만 관객 동원한 영화예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네, 방금 보셨던 장면은 영화 속 장면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속 장면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충남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영화가 아닙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건물 바닥에 깊숙한 구멍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머나.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꽤 깊네요. 어머. 네, 내려가 보니까 거대한 지하 통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벽면에는 흙이 무너지지 않게 나무 강목들로 이렇게 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이 땅굴의 길이는 무려 네? 17m나 됩니다. 대박. 긴 통로의 끝에는요,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은 이 모습, 바로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 도심 한복판 아래에 땅굴을 판 이 일당들 검거됐습니다. 어머나. 지금 얘기 듣고 저희 귀를 의심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귀를 최진봉 교수님, 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영화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게 도둑질을 하려고 저렇게까지 머리를 굴리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와. 더 황당한 건 저 땅굴 위가 어떤 도로인지 아세요? 뭔데요? 저 땅굴 위가 천안 도심의 한복판이고요. 어머나? 하루 평균 2만여 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밑이에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도로 밑에 지금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에 저런 땅굴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어머, 지금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어머.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4차선 도로 밑에 땅굴을 판 건데,
지금 땅굴 규모가요. 건물 1층의 기준으로 1층에서는 지하 4m 아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로는 75cm, 세로는 90cm, 길이는 16.8m로 네. 적발 당시에 송유관 저기 보이시죠? 네. 거기서 9m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그래요. 아. 저기서 9m를 메웠는데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9m가 남겨져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뚫은 거거든요. 아하. 4개월에 걸쳐서 저 땅굴을 뚫었는데 적발되기 전에 일당들이요. 네. 송유관까지 갔대요. 아하. 아까 제가 9m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남아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다 뚫었는데 이게 나중에 자금줄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작업을 없는 상황이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굴이 무너질까 봐. 저렇게 메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9m를 다시 메워놓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원래는 송유관까지 갔다가 나중에 자금줄이 막혀서 결국 9m를 다시 메워놓은 그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야, 정말로 빵당하잖아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어떻게 4차선 도로 아래 저 땅굴을 뚫을 생각,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그 범행을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 허위의 간판을 달고 주변에 이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곡괭이와 삽으로만 굴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하루 2만여 대의 그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장소가 도심 한복판이어서 좀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없고 빵당하고 이례적이에요. 혹시 들킬까봐, 주변에 들킬까봐, 소리가 날까봐 삽과 곡괭이와 삽으로 팠다는 거예요. 17m를. 네, 기름을 훔치기 위한 도둑꾼들의 이 작전,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이 2층짜리 창고를 빌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냉동 저장 시설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 밖에는 물류센터로 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 4m로 땅굴을 팠고 그 다음에 길이 17m가량을 파고 들어갔는데 이게 겉은 위장을 했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삽과 곡괭이만으로 17m를 파고 들어갔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영화 시나리오나 가능하지 이게 정말 말이 돼야 하는데 이게 네. 가능했던 이유, 이들이 바로 이 분야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50제 총책은요, 동종적과로 이미 복역을 했고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게다가 이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일했던 즉 공무원 출신이라는 거죠. 어머나. 역할 분담 역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 지점 탐측, 석유 절취 시설 설계 도면 작성, 석유 판매처 수배까지 낱낱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정도 노력으로 일을 했어도 큰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석유공사 직원까지 이 범행에 가담했다. 아니, 이런 전문의식을 이런 데가 써요, 진짜.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석유공사에 다녔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을 그런 직원이었을 텐데 거기서 알게 된 지식을 이렇게 나쁜 데 쓰다니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절취시설 설치 미수 혐의로 50대 총책 등 6명이 구속이 됐고요. 가담 정도가 적은 단순 작업자 3명이 불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송유관 절취라는 거는요. 이게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잘못 뚫다가 시출을 하다가 이 관을 건드리게 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안 아래를 이렇게 몰래 파면 그러면 위에 지금 차가 뭐 2만 대쯤 다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는데 진짜 엄청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이 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 경찰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범행 현장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병원이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굴로 인해서 붕괴나 집안 침하 같은 2차 사고 위험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본인들도 그걸 인지를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메우기까지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이 됐고 땅굴은 모두 복구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관계기관에서 순유관 시설 특별히 점검을 하고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렸던 이 일당들 한마디로 삽질했습니다. 앞으로 법의 처벌 달게 받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내 통장에서 갑자기 6천만 원이란 거금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사라진 것도 굉장히 황당할 텐데 문제는 그 과정이요. 굉장히 잔인하고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자, 2019년 10월에 50대 여성이요. 네.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한의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잘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남자친구인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이 여성이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20년 7월에요. 네. 이 한의사 남자친구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하고 치료가 끝난 손님한테 다시 치료받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여성이 포착을 한 거예요. 약간 행동이 좀 이상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 남자친구가 인지나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정말 무섭게도 이걸 치료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악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병원에 데려간 게 아니라 저걸 악용했다? 아니 안지훈 한의사의 그럼 가족들은 저 상황을 모른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 한의사의 누나가 동생이 분명 익숙한 곳인데도 길을 잘 못 찾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죠. 네. 그래서 동생을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봐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 여성 한의사를 가족 몰래 병원에 데려갔는데 네. 중요한 건 진료 결과를 가족들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안지훈 기자님 설명 듣고 보니까 더더욱 수상해요. 아니 자 남자친구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왜 진료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꽁꽁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여성은 어떤 증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한의사가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도로 저하되는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료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거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일단 계속 이상하니까 누나는 또다시 병원에 동생을 데려가려고 했겠죠. 갔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2020년 7월이라고 그랬죠. 그때 코로나19 한창 창궐할 때였습니다. 그러네요. 병원에서는 보호자 한 명만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누님은 좀 쉬라고 하면서 본인이 돌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엔 믿었겠죠. 여자친구니까. 얼마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결과 나왔냐 하니까 이 여성 추가 검사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가 즉 이 한의사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그냥 퇴원하고 말았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내놨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건데 일단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최명기 원장님.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인 한의사가 이게 어떤 증상, 뭐 치매 이런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이렇게 뇌에 조그만 구멍들이 송송송송송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뇌에는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정상 단백질이 자꾸 변종 단백질을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뇌에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드문 병이에요. 100만 명에 1명 정도 발생하게 되고요. 진단도 굉장히 어려워요. 뇌척수액에서 프리온이라는 걸 검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뇌의 조직을 떼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치매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MRI라든가 CT에서 유사한 소견이 보이는 것까지를 아마 과정이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최종 진단은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진짜 100만 명 중에 1명 걸릴 그런 확률을 가진 병에 남자친구가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걸렸는데 세상에 아이고 어떡합니까 형님 지금 제 남자친구가 지금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걸렸어요. 이거 빨리 술을 써야 돼요. 수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걸 남자친구 즉 한의사의 가족분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속셈이 뭡니까 지금? 한의사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돈 때문이에요. 돈. 어머나. 결국은 재산을 노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여성의 행동 너무나 이상합니다. 일단 한의사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구청에 제출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주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작성할 때 증인이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증인을 누구를 세웠냐? 본인의 성인 아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본인 아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혼인신고를 작성해서 그걸 구청에 제출해서 혼인이 한 것처럼 꾸며서 제출을 한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한의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의사의 계좌에서 6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진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금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빨리 가족들에게 알려서 더 이상 병의 진행을 좀 느리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가 아픈 상황에서 돈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니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결국 이 여성이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한의사의 의사 능력 없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 위조하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봐서 네. 징역 8개월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재판부가 왜 이래요? 죄질이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죄질이 안 좋으니까 징역 8까지 들었을 때 뒤에는 당연히 8년이겠구나 했더니 이게 8개월이 뭐예요 이게? 그런데 위조 사문서죄는요, 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 양형만 6개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 자체가 뭐 다른 죄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낮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혼인신고를 이렇게 사문서를 위조해서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 실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재판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니까 아주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의사 능력이 없어서 법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라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도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위조 사문서로 한 것이 바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양형에 상당히 참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몹쓸 인간이네요. 지금이라도 이 한의사분은요. 빨리 가족분들의 도움으로 치료 빨리 받으시고 또 쾌차하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 50대 여성은 법의 따끔한 처벌, 이 철퇴를 좀 맞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문 열기만 기다린 남자. 대체 왜 또 누구 현관문이길래 이런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다름 아닌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현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관문이 열린 순간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뭔데요, 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앞에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머. 소방구급대가 황급히 들것을 옮기고 또한 건물 밑에는 에어매트를 급히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그제 저녁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범행 후 남성은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지금 끌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가운데 있던 인간인가 본데 당시에 이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옷에 붙여서 묻어 있어. 다른 쪽에 피가 막 자고 있어. 그거에 돼 있고 이랬더라고. 세상에 지금 살해? 지금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저 인간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일단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거든요. 두 사람은 1년 정도 교제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이 다시 만나자고 여성을 계속 조른 거예요. 근데 여성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여성 집에 들이닥친 게 지금 사건입니다. 어머나. 다시 만나다고 요구엔 들어주지 않으니까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여자친구 집에 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여자친구는 당연히 안 열어주죠. 어머나. 그러니까 현관문 비밀번호 모르는데 뭘 기다렸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이 피해자가 음식을 배달을 시킨 거예요.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사이에 문이 열리자마자 그 문을 붙잡고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결국 경찰은 현재 남성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서 계획 범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소름 끼쳐 경악스럽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니까 약간 매달리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자세한 범행 동기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게 이제 이른바 교제 살인 이걸로 불리는 그런 사건 같은데 아니 헤어지자고 했다고 왜 사람 목숨을 이렇게 해합니까 진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게 되면 여성이 헤어지자 그랬을 때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하게 네가 잘못을 해서 난 헤어지는 거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건 너잖아 세상에.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여성과 헤어졌을 때 자신의 삶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불행할 테고 앞으로도 불행할 테고 이런 불행한 삶은 계속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일 잔인하고 그런 어떤 심리인데요. 이 여성이 내가 불행하면 자기만 죽으면 되지요. 네.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남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를 갖다 가능성을 완전히 0으로 만들고 싶어요. 세상에. 아니 근데 이런 폭력성이요. 허준 변호사님 저 악마 같은 인간의 폭력성이 갑자기 터져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조짐 같은 건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제하는 동안 무려 3번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세상에. 신고 기록에 따르면요. 가해자가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어머나. 드러났는데요. 6월 초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한번 들어갔고 6월 중순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하니까 이게 일종의 스토킹 행위의 조짐이잖아요. 그리고 폭행 행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한테 한 달간 피신처를 제공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또 가해자가 피해자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하니까 이 여성을 분리해서 경찰이 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허주연 변호사님 이 정도였으면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개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남아요. 네, 저도 이게 굉장히 이제 스토킹 사건 진행해 보면 이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그 사건마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우리 법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피신처도 제공을 했고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를 직시하는 분리 조치도 취했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남성의 처벌이나 스마트워치 착용 같은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이걸 원치 않아서 세상에. 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킹 범죄 그리고 이 교제 폭력이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게 24시간 경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가해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그러네요, 때문에 진짜. 이걸 누르면 출동하는 순간 그 사이 시간에 이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숨을 수밖에 없고 우리 법과 제도로 뭐 최대의 조치가 유치장에 한 달간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워서 이런 조치를 섣불리 취했다가 더 큰 보복으로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나와서 더 크게 아하. 행위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적극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게 참 난제인데요. 이번 사건도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에게요. 법이 살아있다는 거 제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몹쓸 인간 제발 영구적으로 영원히 햇빛을 못 보게 하는 그런 판결은 없을까요?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김묘성 기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호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요트를 즐기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많죠. 날씨 확인 당연히 필수입니다. 아하. 해상에서 정말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네? 관련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네? 네, 거센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세상에. 요트 한 척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어머나. 파도가 덮쳐올 때마다 요트가 좌우는 물론이고요. 위아래로 아유. 아주 심하게 요동치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멀미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고장나서 멈춰선 겁니다. 어머나. 하지만 요트에 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한 위협적인 파도를 뚫고 수상경찰이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단 수상경찰 도착했는데 접근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파도 높이가 이 장난이 아니래 진짜. 그러니까 파도 높이가 6m였어요. 어머나. 6m면 엄청나게 크게 파도가 치는 2층 거거든요. 높이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파도가 몰아치니까 수상경찰이 지금 작은 구조선을 띄웠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구하러 가다가 이 구조선에 타고 있는 수상 경찰도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적에 접근해서 무사히 사투를 벌인 끝에 구조를 했고요. 수상 경찰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저런 사명감을 가지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